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설교에서 저와 명동옥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수강이나 우량 경매물건 또는 급매물 시청, 명동옥션 홈페이지 무료 가입 및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공개하였기 때문에 제1강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모두 무료이니까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배우려면 경매와 관련된 기초적인 배경 지식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6강 매수 신청 대리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원래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부류의 직종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자 중에서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고 4일 동안 교육을 받고 관할 법원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 중개협회 공제나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롱면허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교육을 받고 법원 등록하고 중개협회 공제나 보증보험에 매수신청 대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의 성격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 현황을 보면은 2007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에 개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약 10만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1.5% 정도 약 1,500명만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히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일반 중개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적은 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제 경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매수 신청 대리에 자신이 없거나, 두 번째는 또는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했다가 중개사고가 난 것처럼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위험부담 때문이거나,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수요가 거의 없거나 등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약 10만 명 중 최소 10% 정도인 1만여 명 정도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1.5% 정도라고 볼 때 매수 신청 대리 시장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경매를 열심히 배워서 진출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입찰대리 보수를 보면, 자, 민법 전문에 수수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 또 사무관리 등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성사시 과거에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모두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매 매수 신청대리 보수를 보면, 자, 주택은 감정가 1% 또는 낙찰가의 1.5%입니다. 예컨대 감정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첫 매각기일에 100%인 10억 원의 매수 신청 대리에서 매수한 경우 감정가 1%인 1,000만 원 또는 낙찰가, 즉 매수가 1.5%인 1,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1회 유찰되어 2회 때인 80%인 8억 원에 매수한 경우 감정가 1%인 1,000만 원 또는 낙찰가 1.5%인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이외에는 자, 2 내지 4% 범위 내라고 내로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인도명도, 명도, 임차인 내보내기 등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협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세금만 잘 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정가 10억 원인 상가를 첫 매각기일에 100%인 10억 원에 매수한 경우 감정가 3%인 3천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입찰대리 보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주택일 경우는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로 중개하여 성사한 경우 보수 약정 0.9%대로 받는다면 900만원, 상가일 경우는 10억 원인 상가를 매매로 중개하여 성사할 경우 보수 약정 0.9% 최대대로 받는다면 900만원, 감정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1회 유찰대 2회 때인 80%, 8억 원에 매수한 경우 감정가 1%인 1000만원 또는 낙찰가 1.5%인 1200만원, 1.5%인 1500만원이죠. 1500만원. 감정가 10억 원인 상가를 첫 매각기일에 100%인 10억 원에 매수한 경우 감정가 3%인 3천만원. 그래서 주택일 경우는 매수인지 대리 보수가 일반 중개보수보다 100에서 300만원, 상가일 경우는 100에서 2100만원 정도 더 받는 그런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매수 신청을 하여 받는 보수가 중개 보수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종류, 강제경매와 의무경매. 그럼 강제경매는 뭐냐 물어보면 의무경매가 아닌 것. 그럼 의무경매가 뭡니까 물어보면 강제경매가 아닌 것.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고 막걸리도 안 됩니다. 막걸리라 되면 마실 수가 있어요. 막걸리는 술이 아니다, 막걸리는 소화제다, 이렇게 막걸리 예찬론자들은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말도 안 돼요. 자, 식물이 뭡니까? 동물이 아닌 거. 동물은 뭐나요? 식물이 아닌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답이 아닙니다. 식물은 이제 토지에 고착돼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은 또 여러 가지 약초 농산물 많이 있죠. 동물은 마찬가지, 움직일 동자니까 동물, 움직이는 물건이다. 움직일 수 있고, 들짐승, 날짐승,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이게 동물이죠. 사람도 동물이죠. 사람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뭐냐? 판결 등 집행권은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원천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채무명의라고 했는데, 요즘도 이제 강사들 중에 간혹 쓰는 강사들도 있는데, 집행권은 지금 2002년도부터 민사집행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란 말은 쓰는 게 좋고, 채무명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 자, 그러면 집행권원은 이제 판결, 또 결정, 화해조서, 임낙조서, 공정증서, 정본 많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서 플러스 송달증명원 플러스 집행문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걸로 이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심 끝나고 2심 항소, 2심 끝나고 3심 상고, 이렇게 계류적인 사건도 송달증명과 집행문만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 확정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3심까지 다 2심에서 끝났으면은 확정증명까지 첨부할 수 있죠. 금전직권인 경우에 보통 이제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판결서 플러스 송달증명원 플러스 집행문으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상고해도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 대여 시 현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이제 현금으로, 통장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그리고 볼 사람 증인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삼국지에 나오는 격장법, 제가 이제
오픈한 학생들 강의했는데 왜 이거 써먹는데? 이런 말 합니다. 격장법. 삼국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가 2008년 2월, 2008년 10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대화자 간이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내용을 몰래 내가 녹음합니다. 또 격지자 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스마트폰 뭐 전화기로 다 녹음을 합니다. 물론 도청을 하면 그거는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녹취한 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이제 제3자가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갖고 그걸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제3자 이메일을 앉혀서 동의를 받고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녹취해 가지고 가압류하고 판결받아서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가 아니고 담보권, 자 실행, 건재당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돈 빌려주고 건재당 설정하고 돈을 안 주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필요 없죠. 이 경우는 왜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363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저당권자는 그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채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양해가 돼서 합의가 돼서 건재당 설정을 저당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판결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임의라는 경매가 아니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은 판결,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확정에 관한 결정, 이것 가지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기 때문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입니다. 자, 실질적 경매는 또 실질적으로 하는 경매, 형식적 경매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는 얘기고, 실질적 경매는 돈을 받기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는 물건이 공유물이나 상속 재산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환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돈이 나오면은 거기서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 지분 비율별로 또는 공유 지분 비율별로 나누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경매가 돈을 나누기 위한 경매, 여기 형식적 경매입니다. 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것도 물론 형식적 경매이고. 자, 그래서 임의경매는 어쨌든 집행권은 판결문 같은 그게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요. 그럼 대항력 생기고 확정일자는 다 받았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간의 약정이고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과나 공정위 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 경매는 돈을 받기 위한 경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경매는 청구 금액에 5천만원, 1억 이렇게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 주로 건재당권이나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 자, 그럼 형식적 경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돈을 나누기 위한 경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청구 금액이 없습니다. 제로, 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한 현금을 위한 경매, 이게 바로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는 형식적 경매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위한 경매 등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 경매, 자,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눠지는데,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도 나눠지고,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점 뭐냐면은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의경매도. 자, 채무자 책임 범위를 보면은 강제경매는 채무자 일반 책임입니다. 인적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임의경매는 특정 재산에 대한 특정 책임입니다. 물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집행권은 국법상 이제 채무명의라고 했는데 그 집행권한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강제경매는 판결 결정 화해줘서 인락줘서 공정증서 플러스 송달증명은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는 민법 제363조 1항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건재당 설정 당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해 하겠다는 그 의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한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시고, 공신력 있냐 없냐, 공신적 효과는, 자, 강제경매는 먼저 한번 판결을 거쳤습니다. 6개월, 1년, 2년, 대법원까지가 3년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법원의 그런 판결 받기까지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개인 간에 이제 둘이 짜고 통정 허위 표시로 건재당 설정들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건재당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신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법에서 강제경매는 발송, 송달의 특례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는 발송, 송달, 특례 적용이 있다. 자, 송달도 이제 다음에 언젠가는 나오겠지만은 송달도 여러가지 한 6, 7가지가 있습니다.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수령했냐 아니냐 그거를 불문하고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에 발송, 송달입니다. 유치 송달도 있고 재송달, 특별송달, 야간 휴일 특별송달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별 실익. 자,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는 그러면 어떠한 구별의 실익이 있냐. 자, 둘 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구별 실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옥션 대표 정복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